수강사라고 해서 주셨는데, 뭐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음, 강의에 만족하셔서 평가를 좋게 해주셔서 받은 상이라 좀 더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이번 달에 할 강의 내용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인데요. 사업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부 R&D 자금을 받을 때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사업계획, 그러니까 서면평가예요. 서면평가하고, 그리고 서면평가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나오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모든 서류들은 전부 다 전산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이 이제 뭐 제대로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연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돼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시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면 평가를 3차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면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서면 평가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면 평가의 경우도 물론 이제 PPT를 가지고 하지만 발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이제 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뭐 올라가야 그 다음 단계를 뭐 어떻게 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중기청에서 주는 양식을 딱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들 보면 이제 하시라고 하면은 한 처음에는 한 7, 8페이지, 5페이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어떻게 검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한 40페이지도 되고 뭐 이렇게 거의 논문 수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낸 사업계획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들어서 선정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그 이제 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뭐 제가 조금 뭐 달리 한 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협회장님께서 주신 그 노하우를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도했던 그런 회사들의 그 실제 이제 뭐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근데 사업계획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전산에 입력을 하는 이제 중기청 과제를 위주로 이제 본다면 전산에 입력을 하는 파트 1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파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서류들은 대부분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그 써서 그 서명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 파일로 올리는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파트 2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파트 1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비 작성 부분이 있어요. 그 파트 1하고 사업비 작성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거의 메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제 잘 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항목들은 그 어디에다가
응용을 해서 써도 충분히 뭐 훌륭한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청 사업이든 뭐 경기 뭐 지방 사업이든 아니면 뭐 산자부든 어느 것이든 간에 다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뭐와 똑같냐고 제가 항상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본래 자기의 눈은, 오늘 제가 아침에 홈쇼핑에서 보니까 눈썹 뭐 이렇게 문신하는 거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문신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코미디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들 눈썹 없고 이러는 거. 이제 저도 살짝 그리긴 했지만, 원래 진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눈썹이 많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화장으로 길게 만들잖아요. 실제 내 거와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작은 눈도 아이라이너 그리고 뭐 해서 이제 크게 만들고, 속눈썹 짧은 것도 마스카라로 막 올리고 크게 하잖아요. 올리다 보면 실제는 눈이 작지만 눈이 커 보이고, 눈썹이 짧지만 눈썹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원래 큰데 뭐 음영을 잘 넣으면 또 얼굴까지 작아 보이는 그런 화장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형도 마찬가지죠. 원래 내 기본 판도 막 요즘에는 깎아버리잖아요. 돌려깎기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런데, 요런 정도 작은 거지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악녀들이 많이 뜨거든요.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보다 항상 보면은 뭐 우리가 동화책 같은 거를 봐도 항상 주인공이 있으면은 거기에 뭔가 이 주인공과 대립하는, 이거는 이제 문학에서 기본이거든요. 주인공과 대립하는 그런 어떤 악당이나 악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주인공이 이 시련을 딛고 이제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난세의 영웅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우리 사업계획서에서 밋밋하게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만 하면 그거는 정말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업체가 얼마나 많이 나쁘고 불편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를 잘 써놓고 나서 우리 회사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을 하면 그때가 더 많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더 착하고 뭐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부각을 시켜야 이제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드라마에서도 악녀가 악랄할수록 주인공이 더 많이, 그 드라마가 더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악녀 연기를 한 캐릭터들이 보통 연말에 가면 상을 많이 받는 편이죠. 뭐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덕여왕을 좋아했거든요. 고현정 역할. 고현정도 오히려 이효원보다는 고현정이 그걸로 상을 받았었죠. 아, 소리가 잘 안 나오나 본데요.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기존 기술이 나쁘고 불편하고 단점이 많고 그 기존 기술을 많이 깎아내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내 기술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큰 틀은 이제 흐름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첫 번째가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요령 중에 하나가 쉽게 쓰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쓰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설마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써야 하나요? 그건 너무 과장 아닌가요? 할 테지만 그게 맞아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보통 7분에서 많게는 뭐 어떤 사업은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오시면 그 심사위원들이
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업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업종을 갖고 있는 그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랄지 그 수가 아마 수백 백만 개 될 텐데 그 기술 그 분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그냥 파트에 뭐 기계면 기계, 뭐 전기면 전기 이런 파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은 나만 제일 잘 알아요. 그 회사의 대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는 공주병이 걸려서 왕자병이 걸려서 내가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평가를 할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며칠 전 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며칠 전부터 읽고 분석해서 내 사업 계획서를 정성스럽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왕자병이고 공주병이고 착각이에요. 그 평가해야 되는 그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면은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읽어보는 데 있어서 좀 짜증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왜냐면 전문가가 다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 실제로 비전문가들도 대다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그래도 가능하면 그 부분을 넣으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비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점수를 최저 점수, 최고 점수 빼고 나머지 합산하는 거니까 그 중에 섞여 있는 비전문가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내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로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줄을 달아서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쉽게 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있으면 쉬워요.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이게 뭘 만드는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 이걸 만드는 거구나 이걸 개발한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그 동화책에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동화책에 그림 나오듯이 그 그림을 많이 넣고 사진도 많이 넣고 또 하나는 그래프 그리고 어, 도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딱 작성을 해고서 쭉 후루룩 넘길 때 보면 그림하고 도표하고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그것만 보고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쪽이 뭐 그걸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업계획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게 쉽게 쓰는 거라 그랬죠. 쉽게 쓰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도표나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는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한글로 이제 12포인트 휴먼 명조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개발 개요를 이제 쓰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든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를 앞에다 놓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8대1, 10대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씩 쌓여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쌓여 있는 사업계획서에서 앞부분을 보고 이제 저도 예전에 뭐 채점을 많이 해봤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분량이 되게 많으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부분에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뭘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가 바로 이제 앞부분에 맨 앞에 나와요. 개발하고자 하는 게 뭔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아예 중기청에 이렇게 양식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뭐 개요에다가 개요에 그림을 넣고 이런 얘기는 이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뭘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를 맨 앞에 그림을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에 그 제품의 개념도를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개발의 개요를 갖다 먼저 설명하게 돼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개요기 때문에 이제 뭐 제품의 간단한 특징이나 우리 제품의 특장점일지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됐을 때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사진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발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 저기 떨어지는 거죠. 완전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보다는 그런 이미지로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제품이 아닌데요. 그러면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고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식화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완성된 제품만을 딱 그리면은 그게 또 뭔지를 심사위원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완성된 내가 어떤 제품의 일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은 그 어떤 제품의 일부분이 완성된 그 그림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제품조차도 원래 이것이 만약에 우리는 부품 개발이다 그러면 그 부품이 어느 곳에 쓰이는 거고 그 부분 어떤 기계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따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기계의 어느 부품을 개발을 하는데 그 부품의 어떤 부분을 이게 향상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한눈에 그림으로 딱딱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맨 앞에 뭘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딱 그림으로 또는 도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으라고 했다서 이게 그림이나 이런 거 사진을 넣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심사위원들이 한 번만 딱 보고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정말 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딱 보고서 알 수 있을 만큼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도대체 왜 필요한데 기술이 뭐 이런 걸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럼 뭘 만들려 하고는지는 알겠어. 그럼 왜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그 필요성을 쓰게 되는데 초등학생한테 뭘 설명을 할 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라 했잖아요. 쉽게. 근데 문장을 길게 쓰면 내용을 길게 써버리면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해가 읽어가면서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을 짧게 하는 것 그리고 문장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목을 그러니까 소제목으로 여러 개를 나눴어야 이해하기가 쉽고 쓰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주제를. 그리고 읽는 사람도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발의 필요성 부분을 기술적인 필요성과 경제 산업적인 필요성으로 나눠서 이제 이제 그 서술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필요성은 이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뭐가 불편했는지를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하다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거 기술 필요하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지원해줘야 하나? 돈을 지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금방 이렇게 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이게 좀 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이제 이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써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산업적인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고 사회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 비용을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손실 비용이나 이런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을 좀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 제가 코칭을 했던 회사 중에서 그 요즘에 음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그 음료 중에서 이제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데 그 젤리가 들어있는 버블티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 버블티가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젤리 같은 게 있어요. 타피오카 펄이라고. 근데 그 펄이 젤리 같은 그 타피오카 펄을 기존에는 그 상온 보관을 못했어요. 냉장 보관을 했단 말이죠. 냉장 유통을 해야만 되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럼 냉장 유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유통기간이 짧다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통기한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어, 그 냉장 유통이다 보니까, 이제 잘못해서 뭐 그러니까 로스분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잘못 이렇게 그 해놨는데 뭐 잘 다 안 팔렸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비용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비용 손실을 그냥 단순히 냉장을 하던 것을 이제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냉장 유통이 많이 가능했던 이 타피오카 펄을 이제 그 사무식품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이걸 상온 유통이 가능한 걸로 좀 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이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면 상온 보관이 가능한 그런 타피오카 펄을 만드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비용 손실을 따질 때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그 로스분에 대해서만 비용 손실을 따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산업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용 손실을 이제 그 타피오카 펄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죠?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돌리기 위해선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반을 하려면 냉장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차가 필요하겠죠. 냉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용 손실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가 나가는 비용은 10이라면 뭐 한 1억이란 비용 손해가 연간 한 1억 정도 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따지다 보면 연간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한 2배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용 손실을 이제 다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도 사야 되는 거고, 냉장고를 돌리기 위한 전기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유통을 하기 위해 뭐 그런 탑차라든지 이런 걸 써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이제 더 클 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따져도 비용이 커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손실분에 대한 비용만 따졌을 때도 커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만 했을 때 많아 보이는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해서 이러한 전국에 있는 매장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특히나 음료 산업이 커져서 전국에 있는 커피숍들을 이제 개수를 이제 통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버블티를 파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 음료 가게의 수를 곱하면 연간 손실되는 분량이 얼마인지가 나오잖아요. 하나의 가게에서 뭐 이제 그 나오는 냉장고 문제,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요즘에 특히나 에너지 문제가 많이 그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것들 다 그 얘기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비용이 커져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연간 이제 소비되는 그런 것들로 따지면 커지는데, 그러니까 연간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음료 업체로 따지면 더 커져요, 비용이.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를 더 씌워서 연간으로 치면
더 많이 커져요, 비용이. 거기다가 곱하기 한 향후 5년간, 향후 10년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커지거든요. 이제 원래 눈이 이제 조그맸던 것을 거기다가 뭐 까만 거를 더 칠하고 더 칠하면 눈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지금 더 점점 더 색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용, 이런 비용, 이런 비용. 하나의 비용 손실만 생각을 했다가 이런 비용을 더하고 이런 비용을 더하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커피숍의 그 숫자를 다 더 곱하고 게다가 그걸 연간으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그걸 곱했다가 연간으로 곱하고 그리고 다시 또 뭐 5년간, 10년간 이렇게 곱하면 그렇다 보면 이제 비용 손실이 커지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업체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 부분이 커지게 보이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회의가 필요해요. 내 머리 하나에서만 이거 나오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지만 어, 내 머리에 우리 그 이 사업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사실 기업 대표님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예요.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그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적절하게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용 손실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거를 또 대표님들이나 이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 찾아내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다 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작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의 비용 손실이 어떻게 되는 걸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부분에 비용 손실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했던 업체 중에서 방화문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방화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화문이 열만 차단을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불꽃만 차단을 하면 됐어요. 불꽃만 30분 동안 차단을 하면은 방화문법 기준에 합격을 해서 납품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대부분의 방화문 업체들이 철문하고 철문 사이에 종이를 붙여서 본드로 붙여가지고 방화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화재 사건도 크게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화문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불꽃만 차단해서는 안 된다. 30분간 열도 차단을 해야 방화문법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죠. 철문과 철문을 사이에 이제 종이를 놓고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하면 되지 않겠냐. 보강제를 사이에다 두고. 근데 그걸 용접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도 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방화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비용 손실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단순히 이제 화재가 나지 않으면 이제 화재로 인해서 비용 손실 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연간 뭐 기사 같은 거 스크랩 해가지고 의정부 화재 같은 거 사고 거기에서 인명 피해가 우리나라가 연간 그런 이제 그 화재가 한번 나서 방화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화재가 번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손실을 따질 때에 인명피해 따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유증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뭐 치료비 같은 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다 돼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우리가 방화문 하면 화재하면은 이제 보통 그것만 생각을 하죠. 화재가 났을 때 재산 피해가 얼마, 인명 피해가 얼마. 거긴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기사에는 그것만 나오지만 우리는 거기다 치료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동안에 생산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재가 한번 났을 때 그 심각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재산 손실, 인명 손실, 치료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비용이나 손실로 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방화문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또 하나를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찾게 했더니 그 대표님이 딱 그걸 찾으신 거예요. 아, 이거가 기존에는 종이로 본드로 붙여서 이제 방화문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강제를 넣다 보니까 뭐가 좋아지냐? 단열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방화문이 보통 현관에 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바람이 조금만 덜 들어와도 실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현관 쪽으로 이렇게 딱 오면은 찬기가 냉기가 딱 오잖아요. 그것만 조금만 차단을 해도 다르듯이 우리가 뽁뽁이 되게 얇잖아요. 뽁뽁이가 한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뽁뽁이만 해도 실내 온도가 3, 4도가 차이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기사 스크랩하는 거예요. 지금 뭐 창문마다 그래서 지금 뽁뽁이 붙이고 있는데 현관문을 뽁뽁이도 아니고 그런 그 보강제를 두꺼운 보강제를 넣어서 그런 그 방화문으로 교체를 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그 열 손실이 절약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실내 온도가 예를 들어 3, 4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난방비 절약되는 게 얼마이겠어요? 그걸 근데 난방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를 보고 그 난방비가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아파트나 이런 뭐 주택 이런 것들을 다 그걸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한 가구당 이제 3, 4도가 절약이 되니까 그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그거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구 수를 다 이 방화문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를 한 달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한 달에, 그러니까 연간 절약되는 난방비, 에너지, 저거 뭐, 절감, 이런 쪽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 요즘에 뭐 전기요금, 겨울에 전기요금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름에도 많이 나오지만, 난방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연간 하면 얼마, 거기다 곱하기 향후 5년간 하면 얼마, 또 향후 10년간 하면 얼마. 그랬을 때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그렇다 보면 뭐도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결로 현상도 없어지겠네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진짜 방화문만 제대로 교체를 해도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뭐 그 화재로부터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심사위원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찾아놔주면 심사위원들은 딱 읽고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걸 빨리 우리가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만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손해가 많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다음 거는 기술 개발의 독창성과 도전성인데, 정부에서 돈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이 그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이미 핸드폰 4G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터치가 가능한 그 핸드폰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걸 개발하려고 한다고 똑같은 기술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복 투자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은 투자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과제를 이제 그게 등록하기 전에 NTIS에서 검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복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회사에서 미리 연구를 마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는지를 검색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기술에 이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독창성이나 이런 도전성 부분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요소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독창성이나 차별성, 신규성은 주로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 기술이 독창적이고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면 결국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과 비교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딱 넣어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딱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제품들 한 세네 개 정도. 물론 해외의 제품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왜?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예요? 돈을 주고자 하는 거는 기술 개발에서 수출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세계에 있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의 제품과도 비교했을 때 독창적이고 그러니까 세계 기술과 맞먹는 정도, 최소한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만이 아니라, 항상 사업계획서에는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수준까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국내 거, 해외 거 들어가야 되고, 도표가 들어가야 되고, 기존 기술이나 또는 제품에 대한 사진 들어가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그거의 특징, 단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상대방 욕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욕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의 욕을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점이 나빠라고 얘기를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명이 모이면 막 흉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자들 모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화장실 못 가겠다고 내 흉 볼까봐 막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단점을 많이 찾아내야, 이것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거죠. 업무 회의가 필요합니다. 도표를 우리가 그렸어요. 도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놓고 단점, 장점을 그렸어요. 그런데 단점란에 엄청나게 칸을 많이 차지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기술은. 그리고 상대방의 기술의 장점란은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장점 찾는 거는 그거는 저기지만 상대방 기술의 단점을 찾는 게 이게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시고, 우리 회사 제품의 장점은 엄청나게 길게 나열을 해야 되겠죠. 칸이 막 부족해서 넘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단점은 뭔가 극복 가능한 거라든지 아니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점이 기술이 돼야 되고 매우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우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술이 독창적이다라는 거를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되, 단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다른 타 회사의 경우는 장점은 좀 작게, 우리 회사는 거꾸로 단점은 아주 작지만 장점을 엄청나게 막 차고 넘치게 그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파급 효과예요. 우리만 이걸 개발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보다 동종 업계에서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일석사조, 일석삼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기술이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하라고 돈을 주면 이 분야 이런 분야에서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기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개발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재권을 선점할 수 있다라든지, 세계적인, 이건 지금 세계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서는 기술을 선점을 해서, 지재권을 선점을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쪽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단순히 우리의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른
타 동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다 그 응용이 가능해서 그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겠죠. 가능하면 그런 거 찾아내시면 좋고. 그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파급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죠. 경제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나눠서 소제목으로 나눠서 뭐 수입 대체 효과. 우리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얼만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공란으로 한다면 그러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중기청 사업에서 올해부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새로 생겨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점수를 주거든요. 그게 대면 평가에서 15점이나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수출 안 해요라고 공란을 하게 되면 그거는 탈락하려고 맘먹은 걸로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만약에 수출을 할 게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게 없다면 간접 수출 효과까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뭔가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는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감점이에요.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뭔가 다른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수출은 하지 않지만 뭐 간접 수출을 한다. 우리가 이걸 납품을 통해서 그 회사가 간접 수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수출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얼마 만에 뭐 그 간접 수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쓰셔야 돼요. 얼마나지 숫자를 구체적으로 금액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 어쨌든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해에 얼마가 절약이 되고 뭐 5년 향후 5년이면 얼마, 10년이면 얼마 이게 만약에 계속 개발이 안 된다면 그런 비용 손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하다.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고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효과는 이거는 그거예요. 지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러했어 매출이. 그렇지만 지원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지원 받고 나면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기 2년 전에는 얼마였다 매출이. 그런데 지원을 받고 나면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도표로 쓰면 하면은 가장 보기가 쉽겠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과제한다면 2015년 매출 2016년 매출 쓰고 2017년에 과제 완성되고 나면 2018년에는 얼마, 2019년에 얼마, 그 다음에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건 향후 5년 후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더 좋게 쓰면 되는 거, 좋게 써야 되겠죠. 매출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0억 했는데 개발 끝나고 나서 3, 40억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여건이 다 좋아서 잘 됐을 때 매출이 이만큼까지 우리가 신장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제 끝나고 나서 니네가 옛날에 사업계획서에 썼던 것만큼 매출 정말 올랐어라고 확인하지 않거든요.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좋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일자리 창출효과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에서 내년에 우리 5명 채용할 건데 2명 채용할 건데 라고 쓰면 너무 작아 보여요.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파급 효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 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일어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도 늘어나지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도 또 늘어날 것이고, 뭔가 납품하는 회사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면 그걸 유통하는 회사들도 또 뭔가 일자리가 더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해서 이것도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1인당 연봉 2,500만 원으로 했을 때 뭐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술 현황에 있어서 이제 국내의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지도 이제 비교 표를 만들어서 이제 똑같이 제품 사진 넣어갖고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국외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장단점을 쓰면 되는 거죠. 기술의 트렌드나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트렌드와 반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쓰면 그거는 그 과제는 떨어져요. 그 아이템을 정하실 때.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그걸 찾으셔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 있다면, 제품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하셔서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그런 정부 정책이나 기술 트렌드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부합된다라는 내용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거와 정책,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IoT가 붐이 막 일어난다면 그런 것과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녹색 성장이라면 그거, 창조경제 얘기하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부 정책 뭐 에너지 절감하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부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3륜 오토바이를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3륜 오토바이를 휘발유 제품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엔진 형태로 이제 그 개발을 했더니 심사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요즘에 트렌드가 전기인데 왜 엔진으로 만들어야 되냐. 근데 이 사장님은 자기가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현재 엔진이 더 많이 팔리는데 그거 지금 전기로 개발을 하면 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죽어도 이건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런 쪽에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하듯이. 근데 그런 트렌드를 이제 해서 아이템을 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탈락이 되는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서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다는 거를 하시면 되겠고, 뭐 요즘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그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다 기사가 되겠죠. 그 나와 관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은, 그래서 우리 종래 그런 문제점, 종래의 기술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 될 거고 뭐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 기술 개발이 제로인 기업하고 기술 개발이 3, 40%돼 있는 기업하고 어떤 기업에 돈을 줄까요? 기술 개발이 제로인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회사가 아직 나 기술 개발은 안 했는데 아이템만 있어 라고 하면 네, 네. 맞추셨습니다. 기술 개발을 내가 투자를 할 때 난 그냥 아이템만 있어, 나한테 한번 돈 빌려줘봐 라고 하면 여러분도 안 빌려줄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있어,
기술 개발 이만큼 해놨어. 네가 나 도와주면 이만큼,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완성할 수 있어 라고 해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거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선이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됐는지를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기확보 기술개발 현황은 바로 그걸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지금 한 30%면 30%가 완성이 됐다, 40% 40% 됐으면 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내가 만약에 휴대폰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그 TV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막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전혀 관계없는 기술, 기확보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거, 과제와 관련되고자 하는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확보된 기술이 뭐가 있다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도 마찬가지로 관련이잖아요. 내가 지금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넣는 거예요. 그 특허가 몇 개 있는지 표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거는 없으시면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출원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하루에 5개, 10개 정도 특허를 만들 수 있죠. 일단 출원이라도 해서 출원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꼭 이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돈을 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고 심사위원들이 이걸 꼭 물어봐요. 구매 조건, 제가 얼마 전에 판매 조건인가? 거기 설명회 갔다 왔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질문이 꼭 들어간다. 그 지식재산권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지식재산권 회피 방안과 확보 방안 이런 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꼭 들어가고 점수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껏 내가 열심히 이거를 해놨는데 개발을 했는데 특허에 걸려서 기존에 다른 과제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가 이미 특허를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걸 제품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그래, 기술 이거 되게 좋으네. 근데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팔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말 팔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골라내야 돼. 그러려면 이거를 열심히 기술 개발하라고 돈 들였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서 특허로 등록돼 있어서 이걸 제품화할 수 없다. 그러면 도라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더 좋아해요. 이거는 얘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제품으로 개발화해서 이걸 판다고 하면 이건 괜찮겠네. 사업화 가능성이 있겠구나.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특허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계획서 어딘가에는, 그리고 대면평가할 때 발표해서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연구 개발을 했을 때 반드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해줘야 심사위원들이 안심하고 그래 이거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술 개발 및 적용 실적은 연구 개발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죠. 연구 개발 능력이 있냐. 그러면 기존에 기술 개발만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기술 개발만 하고 거기서 끝날까 봐. 제품을 팔아야 경제 개발이 되는데 기술 개발만으로 끝나는 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공무원들이 이게 최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만 하고 끝날까 봐 그럼 니네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 적용해서
뭔가 판매한 실적이 있어? 라고 묻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기술 개발 및 적용 실적. 이게 이제 연구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사업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표로 해서 뭐 예전에 우리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실적이 이렇다라는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장부로 만들어서 현장 실사가 나왔을 때 보여줘야 되겠죠. 애로사항은 없다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걸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는 다 있는데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연구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이 요즘에는 들어가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중요시 안 됐지만 요즘에는 지식재산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 아까 제가 뭘 언급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선행조사를 했는데 그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우리가 연구개발을 마쳤을 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특허 진입장벽을 구축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면 되는 거죠. 특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허를 이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존 특허가 뭐뭐가 있는지 한 대여섯 개를 쓰는데 우리는 글로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특허도 조사를 해야 돼요. 해외 특허 침해도 이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기술 개발 목표와 내용을 이제 쓰시는데, 기술 개발 목표는 제목을 쓰시면 돼요. 과제명을.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쓰던 뭐 그 행복한 도시락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런 식으로 짧게 쓰는 거는 그거는 과제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제명은 그 특징이나 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용도나 이런 것들이 수치로 해서 들어가야 그걸 이제 제목을 그러니까 뭘 개발하겠다 하고자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제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전산 입력을 할 때도 과제명만 보고 보통 어떤 걸 개발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림을 보고 알듯이 제목만 보고도 아 이거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이제 지어야 되는데, 과제명을 쓰는 요령을 이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과정 교육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나왔던 교재에 나왔던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개발 목적이나 적용 대상이나 목표, R&D 목표나 목표 수준 이런 거를 이제 다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읽어보시고 과제명을 예를 한번 들으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차세대 차량용 경량 AI 샤시 개발하면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차세대고 경량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경량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량이라고만 하는 거 가지고 돈을 주기는 어렵다. 과제를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차세대 차량용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차세대 차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세대 차량이라고 하는 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연비 규정에 대응한 승용차용 기존 스틸 대비 내구성이 동등한 경량 AI 샤시 기술 개발 이렇게 하는데, 경량이라고 한다면 가로치고 이제 무게를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아니면 기존 대비 몇 퍼센트 얼마나 가볍다는 그런 퍼센트를 하든지. 그 다음에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의 저진동 저소음 기술 개발이라고 했을 때 고부가가치 좋은 말이네, 차세대도 좋은 말이고 저진동 저소음도 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냐?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레저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5,000명 이상의 탑승이 가능한 크루즈선 저진동 저소음 원천 기술 개발 45dB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120도에서 130도 온도에서 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는 뭐 도로 포장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명이 뭐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보다 2배로 더 기는 경우도 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과제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고 수치가 드러내야 되고 용도나 장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제명을 작성하는 요령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장점들을 다 나열을 해봐요.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낱말들을 적절하게 잘 연결을 하면 그런 과제명이 나와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장점, 최종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쭉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열을 해요. 그 말들을 잘 연결을 하면 과제명이 나옵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도 반드시 이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한다면 기존의 기술 대비 뭐가 얼만큼 좋아졌는데 라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 좋아졌어. 근데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5, 6개 정도 하라고 공무원이 말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적어도 연구가 얼마만큼 많이 되고 개선이 많이 됐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최종 개발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보다 높든지 아니면 비슷하든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고, 항목을 정해서 가중치라는 거는 전체를 내가 만든 거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그 항목의 각각의 것들이 얼마나 가중치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해서 이제 도합이 100이 돼야 되는 거고, 시료수는 5개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는 시제품 만든 거를 테스트를 할 때 5개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험 규격은 이제 그 샘플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시험 규격은 뭐 어느 공인 시험 기관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것도 업체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거를 뭔가 얘네들 나름대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규격을 쓰든지, 그게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는지를 써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중기청에서, 그러니까 그 판매조건부에서 제시해준 자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인시험 기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기술 대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항목을 나눠서 그럼 그걸 내가 테스트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게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해야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덜어는. 그런 경우는 여기 특정 결과의 증빙 방법 제시에다가 왜 이걸 우리가 자체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아주 자세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 이거 뭐 자체평가에서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써줘야 되는,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는. 근데 보통은 다 원칙은 공인 시험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잘 찾아보시면 돼요. 공인 시험 기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셔서, 근데 대표님들 보통 아시죠? 이걸 어느 기관에 가서 시험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자, 그다음에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뭘 개발하고자 하는지 개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탈락을 하게 되면, 서면평가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 사유가 오는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구매조건부 사업에서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 기업들이 왜 탈락했는지 탈락 사유를. 근데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기술 개발의 구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다 좋아. 기술의 필요성도 있고 파급 효과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정말 이거 개발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할 건데 구체적인 개발 방법을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걸 쓰지 않으면 정말 이게 개발 가능한지 아닌지를 심사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표님 보통 이거 쓰려면은 어떻게 쓰시냐면, 어떻게를 쓰는 게 아니라 왜를 써요. 왜. 내가 이걸 왜 개발해야 되는지를 써요. 그리고 이걸 개발해서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그것만 갖고 써요. 그건 앞에 나왔거든요. 필요성에서 다.
그런데 그걸 또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것만 해서 칸이 채워지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할 건데. 왜 개발하느냐가 아니야. 왜 개발하느냐는 앞에서 다 썼어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개발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자세하지 않으면 그걸 개발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앞에 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부분을 최소 항목마다 A4 용지 반장 이상씩은 써 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예시를 제가 써놨죠. 맨 첫 번째는 항상 계획이 있겠죠. 뭐 알고리즘을 개발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개발 내용 쓰고, 맨 마지막에는 시제품 제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시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맨 마지막 부분은 시제품 이제 개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공인시험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 이제 수행 기관별 업무 분장은 주관기관이 그러니까 뭐 참여기관 주관기관에 있는 그 연구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사람 연구원들의 이름을 칸을 더 나눠서 쓰고, 그 연구원들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맡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써주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개발 비중을 쓰시면 돼요. 주관기관이 하나면 그것만 쓰면 되고, 참여기업이 있다면 참여기관 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떤 걸 개발하는지를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총계는 과제명을 쓰시면 되겠고. 자, 세부 추진 일정은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 중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뭐 어떤 개발이 하나가 딱딱 드러나는 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거 하면서 도면 작성하면서 펌프 뭐 만드는 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제품 만들면서 또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쪽 파트를 또 개발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이제 중첩되게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이제 그림을 해가 나가시면 되고, 세부 개발 내용은 우리가 앞에 개발 내용을 썼을 때 거기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는데 이제 개발 기술 기간만 이제 계단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1차년도면 하나만 채우면 될 테고, 다차년인 경우에는 2차년도, 3차년도 다 작성을 하시면 되죠. 연구 인력의 주요 이력은 우리가 평가하는 그 평가 요소 중에서 크게 기술이 좋으냐,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면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그걸 사업화해서 이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연구소 중에서 과제 책임자 핵심 개발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2명 이내에 2인 이내로 쓰면 돼요. 핵심 개발자를. 핵심 개발자 2명 이내. 그럼 3명까지죠. 과제 책임자, 핵심 개발자 2명. 3명은 이제 적어도 써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저는 경력이 화려한 사람을 넣으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개발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그냥 서류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칸이 2개밖에 없지만 내 경력이, 과제 책임자의 경력이 되게 화려하다. 그럼 칸 더 만드세요. 이거는 늘린다고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칸 더 만들어서 3개, 4개 만들어서 정말 화려한 경력을 하고, 뭐 대기업 입사에 내가 이쪽 분야, 이 관련 분야에서 내가 얼만큼 많이 일을 하고 얼마나 전문가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경력이면 다 쓰면 좋다라는 거죠. 그 연구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게, 현장 실사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장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연구시설이 이거 있다고 온라인상으로 올렸는데 이제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 근데 너무 연구시설이 없어도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연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없어 보여도 안 되니까 이제 적당히 쓰시고, 만약에 없다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OA 시스템 같은 것도 원래는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써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협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럴듯한 이름이죠. 데스크탑 PC를 시뮬레이션용 워크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니터는 영상 출력 디바이스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해 장비, 만약에 너무 장비가 없다면, 근데 장비가 많다면 그럴 필요는 굳이 없고요. 신규 학교가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이건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그 시설은 임차해서 쓰라는 거죠. 장비는 임차해서 쓸 수 있으면 임차해서 쓰라고, 그거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해서 뭐 기존에 있는 걸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조립해서 뭐 써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해외 이제 목표 시장의 경쟁 상황도 이제 그 쓰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규모는 그 반드시 이거 이제 알아야 되시는 게 국내외 시장에 있어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 규모가 작으면 내가 그 시장 규모 1000억짜리 시장이다. 1000억짜리 시장에서 내가 10%만 점유해도 나는 100억인데 100억 매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시장이다. 뭐 이렇게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내가 누구나 뻔히 다 아는 건데 이걸 시장 규모를 아니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걸 쓴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시장이 1조다. 그렇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무조건 이걸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시장 규모는 클수록 좋지만 그거를 또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쓴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단지 논리적으로 맞게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이 시장은 뭐 500억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예상 시장 규모를 쓰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게 500억 시장이면 앞으로 이 시장을 네가 봤을 땐 얼만큼 클 것 같니? 라는 걸 네가 한번 추산해 봐라라는 거죠. 이걸 내가 해도 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자료가 찾았는데 없어요. 향후 막 이것 예상 시장 규모도 2016년이면 향후 5년에는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뭐 그렇게 조금 멀리 띄어서 하면 시장 규모를 좀 뻥튀기 해도 뭐라고 안 하겠죠. 또 하나는 이쪽 시장이 현재 지금 500억인데 성장률이 이쪽 분야의 성장률이 매년 10% 성장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2020년에는 얼만큼 커진다고 뭐 추정했다. 근거는 어디? 어떤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NDSL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기술 동향이나 시장을 검색을 해서 내가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그것을 여기 참고문헌으로 적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 시장 규모를 뭐 1000억이다, 1조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산출 근거에 반드시 그걸 써야 돼요. 논문이라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이쪽 성장 시장이 뭐 매년 연 몇 퍼센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는 2020년에는 얼마고 2025년에는 얼마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내외 주요 시장 경쟁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명을 쓰고 제품명 쓰고 가격, 연 판매. 앞에서 시장 규모가 내가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사가 다 매출이 막 몇 억밖에 안 돼. 연 판매액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모른다고 공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연 판매액도 내가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거 공란을 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심성의껏 잘 해서 하시고 경쟁사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판매 그게 있어야 되겠죠. 너무 금액이 연판매액이 작아버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장성이 별로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를 경쟁사가 만약에 뭐 10억이야 연판매액이. 그럼 내가 경쟁사보다 매출을 두세 배로 올려도 3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감안해서 연판매액이나 이런 경쟁사를. 그다음에 기술 개발 활용 및 제품 개발 계획. 이것도 아까 파급 효과와 거의 비슷한 거죠. 맥락이죠.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의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기술 R&D 자금은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럼 거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시제품까지는 만들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양산을 하고 그 양산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제 쓰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냥 기술 개발로 끝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품 개발하고 나서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양산 시설이라든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도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주요 수요처하고 수요처 규모, 뭐 구매 의향서 받은 게 있다면 그런 거 쓰고 어느 회사에 얼만큼 매출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제 사업화 전략도 이게 협회의 노하우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화를 해가고 있을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겠죠.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포피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제품화가 어떻게 한다든지 뭐 가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하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우린 비싸지만 다른 제품 대비 가격 대비 어떤 것들이 보강되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그 욕구를 사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격 전략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기술 개발로 끝날까봐 사업성이 정말 있는지 사업화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고 가격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더 비싸다면 뭐 왜 비싼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소비자가 이걸 사려고 할지 아니면 가격이 같은 성능 대비 우리가 얼만큼 더 싸기 때문에 제품화했을 때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하면 되는 거고 판로 확보 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 쓰시면 되고 판매 촉진 전략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디에 어떻게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이 표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판매처 어디고 나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상이잖아요. 여기 다 보면 예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을 거라도 여기다가 잘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기업을 해외 것도 분명히 적어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처, 국가명, 판매 단가, 연간 얼만큼 판매하는지, 그 다음에 예상 판매 기간이 몇 년인지, 예상 총 판매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관련 제품은 뭔지. 근데 이거 왜 쓰라고 하는 거냐면요. 예상 연간 판매량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판매 기간도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해놓고 이게 교체 주기가 짧아서 몇 년밖에 못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투자한 거 대비 뽑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 판매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뭐 10년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판매 기간 우리가 한번 니네가 돈 지원해주면 이 회사에다가 10년 동안 팔아먹을 수 있어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설득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예상 총 판매 대금이 10년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커져 버리거든요. 예.
사업화 계획 및 기대 효과도 이제 개발 종료 해당년 1년, 2년.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 회사의 것만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것만. 아까 기술적인 파급 효과에서는 동종업계를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회사의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화 제품은 뭐고 이걸 위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제품 개발을 다 했어도 이걸 위해서 투자를 얼마를 더 할 것이고 뭐 공장을 만들든지 뭐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내수를 위해서는 얼마를 하고 수출은 얼마 할 것이다. 그 공단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수출에서는 간접 수출이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도 이제 수출과 관련 맞먹는 수준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고용 창출은 실제 우리 회사에서 창출 고용을 할 인원을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공단을 두시면 안 돼요. 예상이기 때문에 꼭 그만큼 채용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고용 창출 계획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고용 문제가 우리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 없어도 쓰셔야 돼요. 있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인원 채용이 필요하고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신입 교육을 시키고 유지를 위해선 고용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줄 수가 없겠죠. 왜? 이 부분이 15점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공란으로 두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누가 봐도 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정말 고용 창출을 실제로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또 쓰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15점이에요. 10점 15점. 그 부분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뭐 팔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수출 계획 얼마를 어느 나라에 어떻게 어느 회사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뭔가 정말 실제로 그럴 거 할 것 같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어느 나라 어떤 회사 어떤 제품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팔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30점을 감점을 당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하실 때도 반드시 수출과 고용이 고용 창출이 가능한 회사를 고르시면 좋겠죠. 선정 확률이 높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숨가쁘게 막 달려왔네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고 나면 아, 이게 사업계획서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이런 방법대로 쓰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쓰면 충분히 뭐 해볼만 하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업무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같이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거대로만 하시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 더 많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제 포장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